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파악됐다며 그 통신 기록까지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을 위해 고위공직자나 군 관계자들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으로 민간인인 김 여사가 최상병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제껏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배경에 김 여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구명 로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는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회의 당일 김 여사가 최상병 사건 주요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상병 수사 외압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고 밝히며 김건희 여사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그다음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당일인 2023년 7월 31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자 중 한 명과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와 군 관계자들이 비화폰과 자신의 휴대전화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만큼 김 여사 역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VIP 경로부터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이뤄진 8월 초까지 5일 이상의 통신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김 여사가 어떤 이유로 사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은 그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비화폰 통신 내역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용한 비화폰은 김 여사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비화폰은 보안상의 필요에 의해 고위공직자 등에게만 지급되는데 김 여사가 이 시기에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정황 자체도 순직해병 특검 수사로 처음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는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구명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관련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했습니다. 이제껏 경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에 들어가선 말을 바꾼 겁니다. 이로써 경로설이 나온 회의 참석자 중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내란이인자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곤 모두가 대통령의 경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국회에 출석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그 자리에서 보고받고 경로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재판은 안보실장과 또 국방부 장관도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말만 했을 뿐 아니라 보도 자료까지 냈습니다. 그러나 특검에서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어제 17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조 전 실장은 회의에서 VIP 경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조 전 실장과 함께 남아 윤 전 대통령과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역시 지난주 특검에 출석해 경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2023년 7월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 참석자 7명 중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제외하곤 모두가 경로를 인정한 상황입니다. 특검은 내일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 VIP 경로 이후 이어진 수사 보고서 회수 과정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회수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이제는 왜 경로했던 건지 그간 풀리지 않던 구명 로비 의혹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취재하고 있는 박사라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죠. 자, 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회의가 열렸던 당일에 김건희 여사가 사건 주요 관계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이 확인된 건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고 격노한 날입니다. 네. 이날 지금 보시는 게 대통령실 인사와 군 간부를 포함해서 이 회의를 전후로 사건 주요 관계자들이 통화한 내역인데요. 이렇게 분주하게 통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네. 김 여사가 이들 사이에서 사건 관계자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김 여사와 통화한 사건 관계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구명로비 의혹에 김 여사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두 갈래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8월에 해병대 지인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을 암시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개신교를 통한 구명로비 의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특검이 수사를 해보니 대통령실이나 군 관계자들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는 패턴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특검은 일단 김 여사가 사건 관계자와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을 단초로 경로부터 실제 사건 회수가 이뤄진 8월 초까지 최소 5일에 걸쳐 김 여사의 비화폰 통화 기록도 쫓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관계자 21명의 비화폰 기록을 요청을 해서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내용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이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진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기밀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비화폰을 민간인인 김 여사가 갖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죠. 근데 2013년도부터 갖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작년 3월부터 이 12월 계엄 직후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3년에도 그보다 앞선 23년에도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순직 해병 특검을 통해 처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7월 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대면 조사를 앞두고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네. 비화폰으로 33분가량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월 3, 그러니까 1, 2, 3 계엄 하루 전날에도 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비화폰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이미 기밀을 다루는 국방부, 국정원 등 고위 공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건데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여사의 비화폰 통신 기록에서 어떤 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2차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번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을지 바로 특검 연결해보죠. 자, 김지윤 기자.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막무가내로 거부한 거죠? 네, 특검은 더 이상의 소환 요구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오늘 출석 여부에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특검 측에 전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이번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특검 측이 서울구치소로가 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용실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검사나 수사관이 직접 데리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건 구치소 교도관 담당인데 서울구치소 측은 그동안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한 차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 아닙니까? 네, 지난 18일 법원은 구속 적부심 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이 있다, 이런 소견서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관련해선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란 판결에 대해선 바로 변호사를 써서 항소했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항소했는데요. 오늘 항소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정지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위자료 가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순방 때 차고 나온 명품 목걸이가 모조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모조품을 준비해두고 진품과 바꿔치기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상대로도 장모 집에서 나온 모조품 목걸이에 대해 캐물었는데 김 씨는 현금 1억여 원에 대해선 내 거라며 그 출처까지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목걸이와 이우한 화백 그림에 대해선 진술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김 여사 물건이기 때문에 진술하지 못한다고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이 6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에서 이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다이아 목걸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한 점, 5만 원권 뭉칫돈 1억 2천만 원도 나왔습니다. 특검은 지난 월요일 김진우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특검은 반클리프 목걸이 소유자가 누군지, 장모 집에 보관한 경위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김 씨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환 화백 그림과 다른 다이아 목걸이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현금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만 내 것이라며 그 출처까지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최윤순 씨가 하던 모텔 사업을 물려받아 여기서 발생한 현금 수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이렇게 진술한 이유는 현금을 뺀 나머지는 다른 사람의 소유이기 때문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클리프 목걸이와 디자인이 똑같은 이 목걸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옮겨졌습니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 씨 장모 집에서 나온 반클리프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특검은 이 모조품이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보관된 것일 수도 있고 진품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현금 다발과 그림은 김 여사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특검이 의심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모조품 목걸이가 담긴 가방의 잠금 장치를 풀어주지 않은 겁니다. 반나절 넘게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버텼는데 문제되지 않는 물품들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양빈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이 김진우 씨 장모 집에 들이닥친 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집에선 큰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가방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검 수사팀은 김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반나절 이상 말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결국 특검은 가방을 열었고 가방에선 반클리프 목걸이 등 귀금속과 5만 원권 1억 2천만 원 현금 뭉치가 쏟아졌습니다. 김 씨가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고 그 사이 누군가와 입을 맞추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한 특검은 김진우 씨를 소환해 당시 상황을 추궁했습니다. 특검 질문에 김 씨는 정신이 없어서 비밀번호를 잊었던 것뿐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당시 가방에선 김 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 한 대도 함께 발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휴대전화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김 씨는 지금까지 이를 거부한 걸로 파악됩니다. 특검은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 작업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시점인 지난해 12월 왜 목걸이 등을 장모 집에 옮겼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김 씨는 집 수리 때문에 짐을 잠시 옮겨놓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순방 때 찬 목걸이가 모조품이란 김 여사 주장이 석연치 않은 정황은 또 있습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하며 나토 순방 당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재산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귀금속을 영부인이 착용해도 되는지 우려가 나왔고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에서 김건희 여사는 당시 6천만 원이 넘는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에 출석한 전직 행정관 중 한 명이 순방에서 김 여사의 고가 목걸이가 문제될 수 있으니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0만 원 이상 귀금속은 재산 신고 대상인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신고 내역엔 목걸이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해명이 달라지는 것도 이런 법적 문제와 관련 있어 보입니다. 2022년 논란 당시 대통령실은 장신구 2개는 지인한테 빌렸고 1개는 소상공인에게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5월 김 여사는 서면 진술서에 모조품을 직접 구매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특검은 해외 순방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찬 나토 순방에 비서관 부인이 민간인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동행한 의혹 등을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 육촌 행정관, 코바나 콘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들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이른바 비선이 김 여사 의혹에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 측은 JTBC에 특검에서 목걸이 취득 경위를 설명할 것이라며 행정관들은 진품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등을 조사하며 김 여사가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건 아닌지 여러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취재 중인 이자연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특검이 순방 때 차고 나온 목걸이 행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일단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그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판정이 났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그 목걸이입니다. 이게 2022년 순방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거랑 똑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현장에 제품 인증서는 없었고요. 또 반클리프 고가품 같은 경우엔 뭐 잠금 장치라든지 펜던트 뒷면, 옆면 이런 곳에 일련 번호가 반드시 각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이 일련 번호 각인 역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특검은 가품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잠실에 있는 반클리프 아펠 매장까지 방문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가품이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순방 때 찾던 진짜는 따로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빠 장모 집에서 나온 목걸이는요, 순방 때 찾던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혐의를 벗고자 진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특검을 의심하고 있는 건데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모조품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잖아요. 말을 바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 이미 이게 6천만 원대 너무 고가의 목걸이 아니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 대통령실은 이건 다 지인한테 빌린 것이다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최근 김 여사 측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그 진술서에서 그때 대통령실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말이 네. 바뀐 거죠. 그리고 김 여사 측은 이 장신구는 그때 그 장신구는 모두 모조품이었다 주장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김 여사 측의 입장을 물었더니요. 압수된 목걸이 그러니까 가품 판정난 그 목걸이랑 순방 때 찾던 건 같은 제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그거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그때 찾던 게 모조품이었다면요. 그럼 3년 전에 대통령실은 왜 굳이 빌린 거라고 해명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는지 이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품을 가품으로 바꾼 거 아니냐,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검은 이번에 나온 가품은요. 일부러 이 바꿔치기 해놓은 눈속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진품, 그러니까 순방 때 찾던 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방을 쫓고 있는 중입니다. 또 동시에 이번에 나온 그 가품 목걸이의 출처 역시도 함께 추적하는데요. 반클리프 목걸이 같은 경우엔 가품이라고 해도 기성품처럼 찍어내는 게 어렵습니다. 진품부터가 수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만든 가품은 수백만 원 주고 주문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여기에
진짜 다이아몬드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정교한지 또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가품이어도 가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품도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순방 때 찬 목걸이랑 이번에 나온 가품은 다른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순방 때 찬 바로 그 목걸이는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특검은 제3자가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를 사서 이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 여사에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은요, 코바나 콘텐츠 출신입니다. 이 유경옥, 정지원 두 행정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육촌이면서 또 동시에 여사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최승준 전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모두 불러서 조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나토 순방을 함께 했던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소환입니다. 이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서 김 여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 당사자의 진술이 관건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고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직접 당선을 부탁했다는 김상민 전 검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금품을 제공한 인물을 특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명 씨는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81차례에 걸쳐 3억 1,8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해주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명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은 조사 내용이 많다고 판단해 명 씨를 이틀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명 씨는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김 여사가 창원 의창 국회의원으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선되게 도와달라 했던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나타났죠. 근데 조국 수사 때 고생을 많이 했다. 예, 그런 거 보면 그 김건희 여사의 어떤 성품을 봐서는 자기한테 도움을 준 사람을 챙기려고 했던 거 아닌가. 김 전 검사는 당시 현직 검사 신분으로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됐고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선거 때 승용차 리스비 4천여만 원을 대납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전 검사의 리스비를 대납한 인물을 이른바 존버킴으로 불리던 코인 사기범 박모 씨의 지인 김모 씨로 특정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박 씨를 불러 조사하며 지인 김 씨와의 관계와 차량 대납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이틀, 텅비까지 왔습니다. 미국은 모든 걸 다 가져오라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우리 측은 경제부총리와 장관들, 또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집결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총력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장관이나 또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어떻게 또 하고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고 그래서 총력 대응을 통해서 앞서 스코틀랜드까지 오가며 협상을 이끈 김정관 장관과 여안구 본부장에 구 부총리까지 가세하면서 경제, 산업, 통상 분야 수장들이 원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우리 협상단이 머물고 있는 워싱턴 숙소 앞입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최종 협상안을 놓고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의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모든 걸 가져와야 한다며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기류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구 부총리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러트닉 장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정관 장관, 여왕구 본부장과 함께 2시간 동안 통상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협상단 주변에선 이들 재계 인사들이 대미 투자나 산업협력 등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문제는 미국 측이 우리가 제시한 협상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 규모가 4천억 달러, 우리가 처음 제시한 것의 4배 수준이란 말도 나오는데 이 차이를 최대한 좁히는 게 관건입니다. 계속해서 박소영 기자입니다. 사흘 새 미국에 날아간 우리 재계 인사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는 우리 대미 수출 1, 2위 품목입니다. 미국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 총수들이 미국 정부 관계자와 만나는 등 측면 지원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석 달 전부터 25% 품목 관세가 매겨진 자동차는 발등에 불입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이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상황. 이들과 달리 그동안 무관세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해왔던 우리로선 최소 12.5%로 관세율을 낮추지 못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3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따로 만나 210억 달러 규모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이번에도 적극적 역할을 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다음 달 예고된 반도체 품목 관세 역시 일본과 유럽연합이 15%로 합의한 걸로 알려진 만큼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지 생산 거점 강화 등 향후 50조 원대 투자 계획을 주요 인사들에게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에 바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하신다면 아마 일본과 EU보다는 좀 차별적인 제안이 될 수 있어서 우리 정부 협상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다만 현재 미국 측이 우리가 최초로 제시한 1,000억 달러의 4배, 4천억 달러를 요구하는 걸로 알려져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면서 미국에 여러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쌀과 쇠고기 시장 등도 열어줘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관세 협상 카드로 조선업 협력 외에 다른 것들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반도체랄지 2차 전지랄지 바이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한 건 협상 전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차분하게 국익 우선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협상에 대한 국내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농축산업계의 우려는 커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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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상당량의 미국산 농축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며 쌀 수입과 30개월령 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는 과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어민들이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더 이상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마치 미국의 행태는 국제사회에서 깡패와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미국 현지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고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가 있는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차 회의를 가진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 확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임죄 남용 문제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과 법인세 인상에 이어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거는 걸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을 두고 국내외 기업들의 우려가 나오는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관세 협상에서 미국을 설득할 중요한 카드인 대규모 대미 투자에는 기업들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성과가 낮고 관행적인 지출은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출구조 조정을 할 수 없느냐? 3억짜리가 10개 모이면 300억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다 원칙적으로 다 꼼꼼히 보시라 하시고 한정된 세입을 가지고 새 정부 공약 등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과도한 지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옹호 세력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천 개입 의혹의 주인공 명태균 씨가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어제 오늘 연달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도와달란 글을 올렸습니다. 류여애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벗이라고 부르며 저와 제 가족들에게 많은 힘을 주셨다,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본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국민의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한길 씨는 당대표 후보들을 면접 보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인지를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통해 묻겠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건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공개 질의서에 공개적으로 답변하신다는 게 혹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그건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무슨 질의를 했는지 이런 거 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극우 발언으로 논란인 전한길 씨를 두고 서울시당에선 징계를 운운하고 당대표 후보들은 머리를 조아리는 희한한 광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짜 극우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받겠다고 줄서면서 우리 당엔 극우가 없다고 하는 건 당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주도한 걸로 지목되는 게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핵심 간부입니다. 이 간부는 경선 개입 의혹뿐 아니라 사기와 횡령, 폭행 사주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에게 세배를 하고 아이와 함께 세뱃돈을 받는 이 사람. 내부에서 2인자로 불렸던 고모 씨입니다. 총회장님을 통해서 6,000년 역사상 인류 최고의 진리 계시말씀이 총회 총무라는 직책을 맡아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당원 가입을 주도한 인물로 꼽힙니다. 윤석열 라인에 들어간 거 맞습니다, 선생님. 전 봤을 때 오늘 대성공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이만희를 위해 정관계에 각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선생님 옆에서 경찰이다 뭐다 섭외하고 판검사 다 그쪽에 로비하고 다 이랬던 거 몰라? 이런 고 씨가 20억 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지난 2020년 이만희 씨 재판 비용이 필요하다며 교단에 현금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는 신천지 내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이었습니다. 한 10개 지파가 2억씩, 그리고 지파 저희는 3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억을 모았는데 현금으로 다 모았거든요. 5만 원짜리로 3억 원을 007 가방에 담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실제 고 씨 월급은 150만 원 정도인데 고 씨와 가족들 계좌로 입금된 돈은 4년간 1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상당 부분 자동차 할부금을 갚거나 마사지 가게, 미용실 등에서 쓰였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주 고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필요하면 추가로 부를 방침입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결혼식 축의금 등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걸로 알려집니다. 횡령 말고도 폭행 사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신도를 지목해 폭행을 사주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좀 고용을 해가지고 그 일을 좀 진행을 해줄 수 있겠냐. 미행을 해서 위해를 가하는 거다. 또 같은 해 탈퇴한 신천지 신도들을 미행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탈퇴한 신도들이 모이는 회의실에 미리 들어가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회의가 끝난 뒤 식당까지 따라가 동선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 탈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정보가 입수가 됐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많은 내부 정보나 비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은 고 씨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전에 없던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수확량이 뚝 떨어져 농민들은 한숨만 쉬고 있고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에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얼갈이 배추 농가. 7월 중순 씨앗을 뿌렸는데 제대로 자란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빈 흙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습니다. 뙤약볕에 밭이 달궈진 탓에 싹도 틔우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겁니다. 발화가 됐다가도 죽어버린 거고 발화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태인 거고 지온 자체가 너무 뜨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오전 10시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는 38.6도. 그나마 있던 배춧잎의 가장자리도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일종의 삶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500~600단이 나온다면 지금은 거기에 절반밖에 안 나와요. 수확량이 줄며 잎채소 가격이 한 달 새 크게 뛰었습니다. 열무는 1kg에 2,500원이었는데 4,400원까지 올랐고 얼갈이 배추도 2,400원에서 3,900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탓에 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 울상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들었다가 가격 보고 도로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쌈 싸먹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많이 올랐어요. 비싼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후를 봤을 때 안 먹을 수는 없고 저 싼 데 찾아다니면서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여름 채소류 가격이 더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폭우로 침수된 농경지가 채 복구되지도 못한 데다 극한 폭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고작 10%입니다. 물가 부담은 한층 더 커졌는데 축산물 가격도 계속 오름세입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주 주말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폭을 늘리고 시장에서 구매할 땐 일부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폭염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어민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에선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서 애써 키운 물고기를 놓아주고 있는데 이 규모가 150만 마리에 달합니다. 정진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뜰채로 퍼올린 물고기는 무게를 재고 양식장 밖 바다로 곧바로 풀어줍니다. 물고기떼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늘 이 양식장에서 방류되는 조피볼락은 8만 마리인데요. 지난 5월 입식해 석 달을 키운 물고기들입니다. 어민들이 물고기를 풀어주는 건 양식장 주변 바다가 너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양식장 수온은 27.2도, 28도가 넘어가면 집단 폐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수에서는 지난해에도 899만 마리가 고수온에 집단 폐사했습니다. 어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여기가 우럭이 들어가고 있는 게 30만 미 가까이 들어있는데 올해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는 지난 7일부터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남의 일부 연안에는 고수온 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빠릅니다. 30도 이전에도 이미 폐사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취업 때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그 마음은 정말로 아리고 아픕니다. 긴급 방류를 신청한 어가는 여수와 고흥 등 22곳, 157만 마리에 달합니다. 방류 양식장에는 어가당 최대 5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만 취업이라도 건지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방류를 함으로써 그 자연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수산 자원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어민들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느니 차라리 풀어주는 걸 택했습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대전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찾아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고 체포 직전엔 음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를 합니다. 멈췄나 했는데 갑자기 더 가서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곧바로 운전석 문이 열렸고 운전자가 구토를 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인가 싶어 신고했습니다. 확 통하더라고 길바닥에. 아 이거 음주운전이다 생각하고 바로 112 신고했지.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운전자 상태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어제 대전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입니다. 미리 준비한 차와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며 대전 곳곳을 이리저리 도망다녔습니다. 대범하게도 어젯밤엔 피해 여성의 장례식장을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주한 지 2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전 차 안에서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해독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분들 와서 누가 숨겨가면서까지 만났어요. 검거된 남성과 숨진 여성은 함께 살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남성은 폭행과 주거 침입 등으로 경찰에 4차례 신고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나 접근 금지 요청을 원하지 않았고 처벌 불원서를 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성의 협박으로 여성이 제대로 된 요청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지레 겁을 먹고 또 불원서를 써줬다. 이런 경우에 스토킹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현실에서 존재하거든요. 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극동 러시아 캄차카반도 앞바다에서 규모 8.8의 역대급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쓰나미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고 일본과 하와이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집 전체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서 있기 힘들 정도의 진동에 집안은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저앉았고 주차된 차들은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오늘 오전 극동 러시아 캄차카반도 동남쪽 해상에서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캄차카 최대 도시인 페블로파블롭스크 캄자스키에서 124km 떨어진 곳입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8.8로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20세기 이후로 따져도 역대 6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사할린에서는 최대 5m 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러시아뿐 아니라 태평양을 가로질러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3m가 넘는 쓰나미가 예고된 뒤 실제 이와테현 등에서 1.3m의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일본 방송사는 긴급 재난방송을 편성해 대피를 당부했고 후쿠시마 원전도 오염수 방류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津波が到達しても第2波、第3波がより大きくなって到達することがありますので、津波に関する情報に十分注意をし。
직선거리로 5,000km 이상 떨어진 하와이 역시 1.5m가 넘는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항공편과 선박 진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미국 쓰나미 경보센터는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가 하루 이상 이어질 수 있다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쓰나미주의보는 아시아는 물론 멕시코와 남미 에콰도르까지 발령된 상태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미국에서 35년 넘게 살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9일째 억류돼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하는 길에 이민 당국에 붙잡힌 건데 가족들은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텍사스 주립대에서 라임병 백신을 연구 중인 40살 김태응 씨. 동생 결혼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 21일 귀국했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붙잡혔습니다. 2차 심사 대상이라는 이유였는데 그 심사가 벌써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For CBP to not, provide any information whatsoever about what they're doing and why for 8 days is unacceptable in a democracy. 미 정부 규정상 불법 이민자라도 구금 기간은 최대 7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인 김 씨는 침대도 창문도 없는 방에서 의자에 앉아 쪽잠을 자며 기한 없는 구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지만 이민당국은 JTBC 질의에 마약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게 추방 재판 통보서가 발부된다는 답변만 내놓은 채 추가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걸 꼬투리 잡은 걸로 추정됩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트럼프식 이민 단속이 이제 합법 이민자들까지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프로텍션이 없는 분들, 비자 홀더라던가 아니면 서류 미비자분들은 이제는 그 듀 프로세스는 물론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구금되고 그다음에 추방되는 과정을 가질 거예요. 김 씨의 사연은 현지 언론에도 보도되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하남자, 상남자의 반대인 하남자와 하수인. 자, 지금 국민의힘 연일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안철수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하남자다 이렇게 공개 저격을 했는데 이번 달 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남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어제였죠.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다가 내란 특검이 지난 12월 3일 밤 당시에 계엄 해제 표결을 국민의힘이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에 협조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잠깐 되돌아가 보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로 모여라, 아니다,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갈팡질팡하다가 표결에 대거 불참한 적이 있었죠. 자, 특검은 이 과정에서 추경호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고 당내 내부 사정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당 의원, 그것도 특검에 찬성한 안철수 의원에게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자신을 이용해서 국민의힘을 내란몰이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한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이게 피의자로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이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자, 동지들이 정치 수사라는 큰 칼에 쓰러질 때는 방관하더니 정작 본인에게 커터칼 수준도 안 되는 참고인 협조가 오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자,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적인 하남자 별명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비아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안철수 의원도 곧바로 자신의 SNS에 그 이른바 체리따봉 사진을 올리면서 하수인이라고 적었는데 이번에도 짧게 또 받아쳤군요.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 번 저희가 소개해드렸었죠. 지난 그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준석 당시 대표가 징계받은 뒤에 윤 전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좋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인데 자, 안철수 의원은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신을 하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권성동 의원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의 하수인 아니냐 짧고 굵게 응수한 걸로 보입니다. 지난번과 비슷하게 감정 싸움을 또 한 거군요. 자, 이달 초였죠.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을 요구하며 사실상 쌍권 주장을 했었죠. 그러자 그 쌍권에 속하는 권성동 의원이 자, 자신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 하남자다라고 안 의원을 공격하자 안 의원은 곧바로 탄핵에 찬성했던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내가 하남자냐라고 응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당론이 부결이었는데 저는 의결하러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남자 아니다. 예. 상남자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야당 중진급 의원들끼리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수인이다, 하남자다 이렇게 공격하는 걸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바로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주식도 안 해본 남자. 네. 자, 민주당과 정부가 어제였었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단 세수 확보 차원인데 그러자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연말쯤에 대량 매도에 나서고 그러면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당내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게 바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인데 이 진 의장이 과거에 자신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사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세요? 실제적인 양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때로는 정치적 반대가 부담스러워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의 사명이죠. 자,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정작 주식 관련 세법을 주도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타당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부분의 국민들의 자산이 묶여 있잖아요. 이 네. 부동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데 이와 배치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정부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당소득의 세금을 줄여주자 이런 입장인데 진성준 위원장은 이 역시 부자 감사를 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자 이제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지도부죠. 이현주 최고위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공약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소영 의원도 자,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금 이동을 외치면서 정작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시장 정책을 놓고 진성준 의장과 당내 의견이 엇갈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죠. 그러면 주식 투자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세, 이른바 금투세 논란이 한창 있었죠. 네. 자, 그 당시에도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금투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자 이 금투세가 이재명 세냐 이렇게 반발을 했었고 결국 연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이제 진성준 위원장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당내 논란이 커지자 박상혁 대변인은 정책이란 게 원래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앞으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수렴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4년 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비리를 제보하라는 검찰의 압박을 받았다. 이 때문에 보복 수사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이 묻지마 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으로 1심 재판만 8년째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발해 해당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2천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45명을 기소했다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45명 가운데 코마트레이드 전 대표 이준석 씨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의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가 인정돼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함께 진행된 조세포탈 재판이 어찌된 일인지 아직 1심조차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균 8개월 걸리는 형사재판 1심이 횟수로 8년째 진행 중인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 씨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수사나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기소부터 했다. 그 때문에 재판이 공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금액을 특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도박 사이트 운영 재판 증거 목록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조세 포탈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한 증거가
검찰 수사보고서 한 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씨 측은 또 검찰이 재판 내내 증인 한 번 부르지 않았고 공소장 변경도 5차례나 했다며 애초 묻지마 기소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씨에게 유리한 사실은 범죄 증거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씨는 6년형을 받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도박 사이트는 자신 소유가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은 특정 도박 사이트의 전 소유주 A 씨가 이 씨에게 운영권을 넘겼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운영권을 넘겨받은 건 자신이 아닌 다른 B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전 소유주 A 씨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A 씨는 이준석을 모르고 사건 내용도 모른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시기 A 씨 접견 기록과 녹취록을 살펴봤습니다. B 씨가 메모를 보내왔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갑니다. 하루 뒤 A 씨는 이미 이준석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르지만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라고도 합니다. 접견 상대는 얼굴도 못 봤지만 일정 부분 넘겨준 게 있다고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씨 측은 이런 녹취를 확인한 당시 판사조차 검사에게 재판부와 수사기관을 기망한 걸로 보인다고 수사를 권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길어진 건 12회에 걸친 변호인의 재판기일 변경 신청 등 때문이고 도박 사이트 운영과 조세 포탈은 불가분이라 증거 관계가 동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모의 위증에 대해선 다른 공범들 증언과 디지털 증거를 종합하면 이 씨가 운영자라는 게 법원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 씨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경기 북부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죠. 이 과정에서 이미 떠나보낸 가족을 또 한 번 잃어버린 유족들이 있습니다. 폭우에 유골함이 사라지고 유품과 사진들이 흙더미에 파묻힌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남편은 10년 동안 몸이 아팠습니다. 일평생 가족만을 아껴온 사람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곳에 묻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잘 계시라고. 그리고 항상 여기를 자주 오고 싶고 자주 왔고. 그런데 지난 20일 새벽 남편을 또 한 번 잃었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물과 흙이 봉안묘를 덮치면서 유골함이 사라진 겁니다. 이 산사태로 유골함 100여 기가 흙탕물에 휩쓸렸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말할 수가 없었죠. 내가 죄인 같은 그런 심정을 또 찾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추모공원 측은 유족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산사태의 원인을 조사하고 응급 복구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 골짜기를 따라 굴착기들이 바윗돌 사이를 움직입니다. 젊은 공무원은 이 산속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드실 게 없어서 이렇게 돌틈에서 막 간신히 고추 같은 거 씻어서 드시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이제 밑에서 생활을 하는데 막상 산속에서 그렇게 고립되어 계신 걸 보니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흘 동안 길을 뚫고 지게를 맸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의 마음과 또 내려올 때의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일단 빨리 가야겠다는 조급함도 있는데 내려올 때는 그래도 지게는 가벼워지긴 했는데 좀 더 가져다 드리지 못했다는 게. 산과 산 사이의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 직접 가봤습니다. 중산리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봇대가 완전히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을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 찾아준 가족 사진, 엄마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거 다 애기들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고 막 그런 게. 근데 이거 수성해서 닦아야지 이제. 닦아서 보관해야지.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이거든요. 바닥을 한번 비춰주시죠. 이렇게 흙탕물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땐 발목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하고요. 안방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닥이 많이 미끄러운데 이불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안방입니다. 원래 침대와 장롱에 있던 곳인데 여기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내가 기가 어두우니까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 산사태가 지금도 무섭습니다. 아니 난 그런 소리 난생 처음. 아주 내가 억울해졌었어. 소리가 요란해가 비는 퍼붓는데 앞마당에 내가 그냥 막 뛰어나가서서 벼락을 친 줄 알았어. 아들은 가장 피해가 심각한 곳에 달려갔는데 전화 받고 뛰어갔어. 엄마 여기는 이유도 아니야. 저기 마일리는 더 말도 못해. 사람이 많이 돌아갔어 이러더라고. 할머니를 위해 또 다른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군인들이 한 3일 흙을 파냈어. 금쪽 같은 아들들이 와서 했지. 뭐요 남 금쪽 같은 아들들이 와서 했었어. 아유. 이곳 주민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 덕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해가 지나간 지 열흘째 여전히 이곳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흙더미 속에서 찾아준 삶의 조각이 이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실책 장면에서 기아 이범호 감독이 고개를 떨구고 맙니다. 4월 한때 최하위였다가 이달 초 2위까지 올라섰던 기아는 최근 7연패 속에서 7위로 내려앉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최승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점 차로 뒤진 기아의 3회 초 무사 1-3루 위기. 두산 케이브의 투수 땅볼이 나와 한숨을 돌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런다운에 걸린 3루 주자 정수빈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더그아웃에 있던 기아 이범호 감독은 이 순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결국 애매한 송구로 점수를 내준 위즈덤을 교체했습니다. 앞서 2회에도 송구 실책으로 실점의 빌미를 줬던 터라 누가 봐도 문책성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너무 쉽게 내준 점수, 뒤늦게 홈런포가 터져도 따라잡을 순 없었습니다. 기아는 7월 들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이달 초 2위까지 찍었지만 7위로 곤두박질했습니다. 7연패의 시작점이었던 지난 22일 패배가 아팠습니다. LG의 석점차로 밀려 8세기 짙었던 8회 말 고종욱의 적시타를 시작으로 6점을 뽑아내 단숨에 뒤집었지만 9회 초 석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며 재역전패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무리 정혜영이 흔들리고 이어 조상우까지 무너지며 불안의 눈덩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NC와 3대3 트레이드로 불펜 투수를 보강하는 강수까지 썼습니다. 탄탄한 선수층을 자랑하며 주전들의 부상이 있어도 그 공백을 메워왔지만 거듭되는 연패의 덫은 수비 집중력마저 깨트렸습니다. 최근 7연패하며 실책은 11개나 나왔습니다. 그나마 김도영의 다음 주 복귀가 지금 시점에선 희망으로 여겨집니다. 기아는 오늘 위즈덤을 1번 타자로 내세우며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2회 선취점을 뽑으며 출발했습니다. 나성범이 좌중간 2루타로 출루하며 기회를 만들었고 김태군의 적시타가 터지며 먼저 앞서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삼복더위에 절정을 보인다는 중복인 오늘도 펄펄 끓었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지면서 이제 강원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경보로 뒤덮였습니다. 극한 폭염은 쉽사리 물러나지 않겠고요.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이 지속되겠습니다. 또 밤더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온열질환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 해안과 제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서울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전 일찍 비가 그치고 양도 적어서 열기를 식혀주진 못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8도로 열대야 최다 기록 단독 1위를 경신할 수 있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과 청주, 대구가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